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 모두 외교와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긍정 평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때문이냐라고 짚어보니까 긍정도, 부정도 모두 외교, 그리고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구정차장님,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이 보수 성향 지지층이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의 어떤 감정 문제 또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 이제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는 그걸 중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대일 관계 개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을 놓고 좋아하는 측에서는 더 좋아하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 비판적인 그 여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결단에 대해서 국민의 호불호가 어떻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저 결단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키우는데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활로를 여는데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앞으로도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요.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좀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7%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또 여쭤보면요. 지금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20대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줄곧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4% 나왔잖아요. 네. 17%에서 그 전주 3월 3일 날은 또 24%였어요. 네. 그리고 그 작년 연말만 해도 21%였는데 작년 여름까지 가면 49%입니다. 네. 그러면 49%에서 지금 24%, 17%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20대 고유의 특징이거든요. 뭐냐면 하나의 어떤 정당이라든가 인물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굉장히 본인들이 관심이 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등락폭이 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뭐 7% 올랐죠. 일주일 만에. 요게 상시적으로 계속 하나의 추세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추세를 보려면 오히려 다른 연령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추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쨌든 지금 7%포인트가 오른 모습인데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기성세대가 봤을 때에 비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정책의 가성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몰고 올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 눈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반드시 풀어야 될 난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다라면 상대적으로 젊은 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한국이 앞으로 이 국익을 키워나가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 사회만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고 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20, 30대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높았는지 그것이 꼭 일본 결단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윤 대통령의 어떤 가장 뚜렷한 직무 수행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석과 관측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이 한일 회담이 추진 중이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고 또 지지율도 낮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엔 다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셨는데
특히 20분 넘는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호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게 좀 굳어진 측면이 강한 반면 아직 좀 약간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관계에 있는 20, 3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됐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외교 행보,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대응, 이제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그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 미래 이런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진정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은 20, 30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30, 40대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 지지 여론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를 저희가 짚어보는 이유는 이제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종 대안과 움직임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여의도의 민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합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주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론조사가 뭐 한 곳의 여론조사만 놓고 뭐 이것만 분석한다 뭐 이런 것은 좀 오류가 나기 마련이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흐름만큼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첫 주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첫 주와 그리고 둘째 주까지는 그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물론 국민들의 여론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에 비해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견제라든지 비판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친윤 일색인 그런 지도부가 선출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거의 연동돼서 행동을 하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과 또 당원 여러분들께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뭐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쓴소리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비판도 나와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지도부는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연동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기대감이 많이 걷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물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대일 외교 맞고요. 근데 옛날에 팝 가수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뉴스 괴담은 단거리고 팩트나 진실은 마라톤, 장거리다. 이런 데 표현을 썼어요. 원래 이제 가짜뉴스나 괴담은 단거리처럼 이게 빨리 전파돼요. 그러나 이게 팩트나 이런 진실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일본 회담하면서 뭐 독도를 의제로 했다니 또 이렇게 위안부를 거론했다니 의제로 했다니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짜뉴스가 판친 거죠. 완전히 괴담이 판친 거예요. 일본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 진보 진영이 일본의 우익신문의 보도를 그렇게 금가옥조처럼 이게 믿었습니까? 저는 이게 의제로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아마 이제 순간적으로 단거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지지율에 좀 이게 야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분이 넘도록 제대로 이게 진정성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이게 우리 한일 관계 제대로 미래를 알고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65년 협정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배상부터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시간이 걸려요. 앞으로 이게 저는 국민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오르게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지율에서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을 좀 구상 중인데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셋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이 검토 중이고 또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종종 민주당이 정책을 제시하면 진짜 극치의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거론하신 두 가지 정책 자체가 극치의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아이를 3명 낳으면 군면제를 시켜준다. 지금 20대에 결혼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3명을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이 많이 낳는 것에 보상한다는 그런 정책을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믿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18세까지 월 100만 원을 준다.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공표를 할 때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들을 수차례 거쳐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공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는 오히려 정책적 혼란만 준다. 최근에 이제 MZ세대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9시간 이제 주 근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69시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60시간 이상은 하기 어렵겠다. 이러면서 정부 전체 입장이 막 혼선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정부 안이 뭐냐. 이렇게 혼선을 왜 주느냐. 지금 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비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제시할 때는 아주 선명하게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맞지만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에게 보고가 돼서 공식으로 검토가 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여론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좀 관건이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또 입장을 낸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안은 뭐 이렇게 참신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재밌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이 만약 이걸 정말 정책으로 추진한다라면 엄청난 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채널A가 취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먼저 보도를 했을 뿐이고요. 이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저출산 대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김관욱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현실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강 정책과도 맞지가 않는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우파 진영의 경우에는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이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국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아무리 지금 애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이라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 저출산과 맞바꾼다?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이 사고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 당의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토론을 충분히 했다라면 절대 이 당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뭔가 시해 세금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고 돈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면 이 저출산이 해결될 것으로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출산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낳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누구에게나 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야 정치권이 좀 그 아이디어를 함께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달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 대책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기에서 좀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